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효종입니다. 저는 미국의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정치학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효종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의 대선 전망과 함께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동향에 대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전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지금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합이 아주 치열한데요. 두 후보자의 정책 성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그 미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정치 안보 등의 문제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책 전문가로서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 정책 기조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2023년 3월인가요? 이제 워싱턴 선언 그리고 이제 그해 8월에 있었던 한미 3국 정상회담 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했던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기조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실제로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코부, 국방부, 차관보가 이제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동맹 관계는 계속 지속을 한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워싱턴 선언을 한번 좀 예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제 좀 논란이 좀 컸었던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보면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사실 그때 이제 문서화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앞으로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걸 못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비난적인 어떤 여론들도 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핵무기 공유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좀 민망하게 접는 어떤 상황들도 좀 생겼었거든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이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트럼프 일기 또는 지금의 바이든 정부와 비교해서 달라질 수 있는 미국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엄청나게 많이 바뀌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 동맹의 가치보다는 트럼프가 중요시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 아무래도 경제적인 논리, 비즈니스 논리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변화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당선이 됐을 때 한반도 관련 정책이 공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일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 때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연합군사훈련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축소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한반도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그 재협상의 어떤 그 여지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한 부분은 2018년 그 싱가포르 회담 때 보면은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해가지고 방위비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쪽과 또 하나는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지원 없이도 아주 잘 사는 부유한 국가, 사우디, 일본 이런 나라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미국이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 니들 스스로 알아서 방위비나 이런 것들을 증액을 해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들을 갖춰라라는 어떤 입장,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전자 쪽으로 많이 기우는 어떤 주장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게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핵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핵무장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는 사실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긴 적은 있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시 되는 그 엘브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가졌을 경우에 암묵적으로 묵인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형태의 어떤 답변을 한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핵무기 혹은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어떤 그 논의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집권 시에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변화의 큰 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바뀔 경우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그 대북 제재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바이든 정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정교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하고 이제 북한을 때린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조금 뭔가 좀 투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작정 때려도 보다가 안 되면 뭐 칭찬하고 어르고 달래도 보다가 뭔가 좀 어수선한 어떤 형태로 그 접근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일단 바이든은 이제 그 군사적 옵션도 포함을 하고 항상 그 대화의 채널들은 좀 연결해 놓는 그런 체제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외교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다자주의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를 할 때 이제 저희가 한미일 공조도 했죠. 그 다음에 쿼드 해가지고 일본이랑 호주까지 포함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적이기도 하지만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협상의 어떤 테이블로 끌어들였죠. 이런 어떤 정교한 어떤 형태의 그 대북 제재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그 트럼프로 바뀌면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대북 제재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중재적인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 그 대북 제재는 약간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가는 듯한 형태의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재집권을 했을 때도 아마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재보다는 중재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트럼프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약간 주도적인 입장보다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뭔가 중재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걸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왜 그 싱가포르 회담 때 이후 이제 본인 스스로 이런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린 나도 노벨상 후보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보면, 그 당사자 입장이 아닌 그 남들 싸움에서 어느 정도 중재만 하려고 하는 듯한 입장.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유사시에는 주한미군 빼면 자기 국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는 거니까, 아마 저는 이제 이런 느낌들이 좀 들었는데, 이건 뭐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실 그 대통령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욕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한미 연합훈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무기로 삼아가지고 연합훈련 안 할 테니까 좀 협상 테이블로 좀 나올까, 비핵화 하려면 이제 이런 어떤 중재안들을 제시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대북 제재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중재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좀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변하지 않는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이든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대북 제재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동맹들 간의 어떤 그 강화, 뭐 동맹 강화를 이제 주축으로 하는 다자주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다자주의가 아닌 미국의 어떤 주도적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의 대북 제재를 끌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 현재 미국에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당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관세가 어떻게 바뀔지 그 행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중국과의 이제 이 관세 정쟁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1기 때는 본인도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을 해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투박했던 어떤 형태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냥 무조건 관세만 올린 형태의 어떤 그 정책들을 취했다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요즘에는 트럼프보다 더 독하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집요한 어떤 형태로 중국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화 협상도 하지만 관세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 트럼프보다 더 많은 형태의 어떤 관세율들을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를 한 걸 보면 대선이 가까우면서 중국산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관세를 현재 25%에서 이제 100%로 4배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올렸던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본인이 임기 중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정상화 시켜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뭐 그 다음에 반도체, 태양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관세는 올릴 거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다분히 정치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배로 올린다? 자동차가 미국에 몇 대 팔렸을 것 같아요?
5대.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5대 팔렸는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배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다분히 어떤 유권자들 좀 의식하는 형태의 어떤 그 레토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이 상단 쪽에 있는 그 미네소타, 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위스콘신이랑 PA라고 되어 있는 펜실베니아 지역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그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제조업이 굉장히 성황을 이뤘었던 어떤 그 미국의 제조업의 중심지들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백인의 저소득 그 유권자들이 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공략을 해가지고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 지지세로 바뀌면서. 그러다가 2020년에는 사실상 다시 민주당 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근데 이번 2024년 선거에서 다시 트럼프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뭐 경합 지역이거나 혹은 뭐 이미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어떤 관세 영향, 중국을 때리고 그다음에 어떤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어떤 트럼프의 레토릭, 이런 것들이 좀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미국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입장들이 좀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입장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어떤 주장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관세 전쟁이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현실화될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 수출 부분의 타격이 굉장히 큰데, 이를테면은 이제 뭐 중국산 알루미늄 혹은 뭐 중국산 무슨 뭐 원자재 이런 것들에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재 수출이잖아요. 이를테면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전지를 만들어요. 그거를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니들 중국산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관세를 부과를 시켜야 돼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이제 타격을 입는 거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 중간재 수출을 인한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랑 뭐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긍정적이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이 관세 전쟁에서 있어가지고 사실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 때 관세 전쟁을 통해 과연 미국이 이득을 얻었느냐? 아니다. 220억 달러 정도 손해를 봤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진짜 실리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대선에 임박해가지고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지지세를 끌어모으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에 조금 더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안 내릴 거예요. 왜냐면 선거가 그때가 이제 2016년 11월 8일이었거든요. 11월 8일 날 아침에 이제 뉴욕타임즈 당선 확률표가 나왔어요. 힐러리 클린턴 당선 확률 85%, 높았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 확률 15%.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오늘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죠. 사실 좀 지나봐야 아는 거고, 역사상 그러니까 20세기에서 가장 실패한 예측이라고 그때 알려져 있어요. 거의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클린턴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트럼프가 많이 이겨봐야 1%, 2%. 근데 미국의 대선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트럼프가 한 1% 정도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주별로 합산이 되는 어떤 특이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어떤 트렌드들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5월 30일 날 뉴스 보셨어요?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난 거를 보면 그때 이제 소폭으로 조금 하락이 됐어요. 당시에 성범죄 없애려고 그 뭐 돈 주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서류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때 이제 소폭으로 하락이 됐는데, 반면에 트럼프에 대한 모금은 또 엄청나게 높아지는, 지지자들이 결집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약간은 이기는 걸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그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낙태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고요. 뭐 이민자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근데 여론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조금 더 우세한 방향으로 가는데, 애리조나 같은 주들은 이민자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의 굉장히 비우호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민을 한 사람들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막아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트럼프 쪽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말하고 그 다음에 뭐 백인 우월주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뭐 돈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줘요. 이를테면은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수사법이 아니라 그 일반인들이 하는 말들을 써요. 이를테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할 때, 한국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가진 나라야, 이렇게 부자 나라를 우리가 구태여 도와줘야 돼 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레토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낮건 뭐 교육 수준이 높건 간에 기본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속인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대변해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 붐이 불고 있는 어떤 운동 중에 하나가 있는 뭐냐,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건데,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당신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러면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민자들 넘어오는데 저쪽 북부 지역에선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 인권 차원에서 다 받아줘야지 왜 니들 그렇게 내쫓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텍사스나 이런 어떤 그 국경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으로 이민한 사람들 그러면은 니들이 한번 데리고 가봐 해가지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시카고로 보낸 일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느냐? 트럼프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예측 불허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러니까 비호감적인 어떤 언행이나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가게끔 만드는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모티브가 아닐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미 대선 경쟁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 대선의 향방을 가를 각종 사건 사고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공식 석상에서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지칭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치매 논란과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또 다시 각국의 방위비 문제를 뒤흔드는 발언을 영어프 쏟아내며 주변 국가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트럼프는 대만을 상대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빼앗아갔다며 방위비로 갚으라는 발언을 내뱉었으며, 이에 대한 여파로 대만의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결과는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두 대선 후보의 향방에 따라 한국도 방위비 인상 등의 문제를 직접 겪게 될 수 있어 오는 미 대선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정책 전문가인 안효종 박사님과 함께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틱톡이 미국에 매각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무역 전쟁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최근에 틱톡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2019년에 그 미국민의 어떤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를 해요.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 그야말로 근거 없이 한 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어떤 파장들이 좀 일었었죠. 2020년에 상원에서 뭐 전 국민이 틱톡을 쓰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고 공산당에서 감시 당한다니까 이제 군인들을 쓰지 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상원에서 그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부대에서만 상향이 금지가 되다가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연방 정부 공무원들까지 확장이 돼서 그 사람들도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그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 협상 기한 45일 정도 주겠다라고 하고선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월마트 뭐 이런 기업들한테 매각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됐죠. 요게 이제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이 틱톡이 미국 언론인들을 감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관련된 청문회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청문회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CEO가 이제 싱가포르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중국 공산당입니까?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어떤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중국 정부가 만약에 당신한테 미국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거 주겠느냐라고 했는데 CEO의 대답이 좀 묘했어요. 중국 정부가 그런 정보를 요청한 적도 없고 정보를 넘긴 적도 없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사건들이 누적이 되다가 결국 이제 주정부에서 나섰는데 그 2023년 5월에 몬태나라는 주가 있어요. 몬태나라는 주가 몬태나에서는 틱톡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첫 번째 발을 딱 끊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러고 이제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대선이 이제 앞에 다가오면서 공화당 소속의 이제 그 마이크 갤러거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 포함해가지고 17명 정도가 이제 틱톡을 완전히 매각해라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각하기 전까지는 앱스토어 이런 데에서 빼도록 하는 법안 요거까지도 공동으로 발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웃긴 건 이때 트럼프가 또 반대를 합니다. 틱톡을 못 쓰게 하면 그러면 아마도 페이스북 이런 데가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러면은 독점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3월 달에 통과가 돼요. 하원을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는 조금 뭉개고 있다가 4월 말쯤에 또 통과가 되고 그래가지고 4월 24일 날인가 이제 그 틱톡 퇴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에 바이든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 360일 정도 기간을 줄 테니까 틱톡 니들은 미국 내에 있는 자국 기업한테 팔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사업을 잡고 나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라고 결론이 났죠. 결국은 이제 틱톡 자회사는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인데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고소를 합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사실 이제 미국은 이 수정헌법, 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그 신적으로 다루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트댄스가 이길 거라는 어떤 예상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대선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해운 사업과 컴퓨터 산업 등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5월 11일 날 그 뉴저지 주라고 그 뉴욕 옆에 있는 그 주에 가가지고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뉴저지 주가 어떤 주냐면 거기에 이제 그 조선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 겨냥을 해가지고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쇼핑, 해운, 뭐 컴퓨터 등 많은 산업을 빼앗아 갔다. 그들은 미국의 방위비를 낼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방위비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앞에 있는 포커스가 이제 해운 산업이나 컴퓨터 산업이 아니라 방위비를 더 많이 내라. 이제 이런 어떤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해운 산업, 컴퓨터 산업을 사실 우리나라가 뺏어오진 않았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맞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반박의 가치도 사실 별로 없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도 절절 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지? 근데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한 건데 조선소가 있는 뉴저지에 갔으니까 해운 산업이 떠올랐고 한국이 조선업이 좋더라. 그럼 한국이 우리나라 걸 빼앗아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이 조선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에브리지 콜비 같은 경우도 그 이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항공모함 하나 돌리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항공모함을 돌렸을 때 그만큼의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적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GAO라고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에서 이제 매년 그 발표를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부분의 미국 군함은 뭐 선종별로 단 한 개의 조선소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콜비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미국의 그 제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도 미국의 어떤 그 조선 산업을 우리가 빼앗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뭐 제조 어떤 그 용량들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외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우선은 다자주의 외교 정책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어떤 그 외교 정책의 큰 틀을 보면 미국은 이제 그 초국가적인 어떤 형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알아가지고 경찰 국가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어디 문제가 생기면 딱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고 어디 뭐 공산주의가 나타나면 이제 처벌해주고 이제 이런 어떤 형태들을 띠고 있다가 그 오바마 정부 이후로 다자주의라는 어떤 형태의 그 외교 정책들을 들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같은 반에 있는 어떤 친구들의 세력들이 막 여기로 나눠져 있고 여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 강력한 어떤 그 경쟁자들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불과 한 15년, 20년, 뭐 넉넉히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일극 체제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슈퍼파워로서의 하나의 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크게 부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맞서기 위해서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되진 않는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둘러싼 여러 형태의 어떤 나라들을 하나의 동맹으로 해서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니까 중국을 견제할 때도 같이 해볼까라는 게 이제 일종의 다자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포멀한 형태의 국제 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들도 다자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그 외교 정책들 보면은 한미일 공조 있죠. 그 다음에 뭐 미국, 호주, 일본, 그 다음에 인도까지 하는 쿼드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다자주의의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자주의를 내세우는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에 한국의 국제적 입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번에 쿼드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배제가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또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맹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를 하되 그렇다고 한국의 입지가 뭐 갑자기 확 올라간다거나 뭐 확대가 뚝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고요. 어쨌든 동맹은 동맹으로서 계속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 다자간 협력, 뭐 기술 동맹 뭐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는 하겠죠.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들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행했던 일종의 어떤 정책들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외교, 경제, 무역, 뭐 군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우선해 놓고 모든 어떤 행위들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고요. 실제로 이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데 요거의 원조는 사실 레이건이에요. 1980년에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캠페인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해가지고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말을 썼고 거기에서 Let's를 빼고 이제 트럼프가 재인용을 한 거였는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사실 레이건 대통령한테 따온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경 문제라든가 물론 뭐 그 양상은 달랐어요. 당시의 국경 문제는 마약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민자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어떤 잣대들을 들이대는 것들을 보고 이 레이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 선호도 같은 거 조사를 하면은 거의 맨날 탑5 안에 들어요. 방송사나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을 레이건의 모습이랑 어느 정도 그 투영을 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을 그 2016년 대선 당시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들도 많이 따라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FTA 있죠. 그것도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미국을 가장 우선해 놓고 정책들을 실행을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레이건 대통령한테 따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많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엄청나게 때렸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뭐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당시에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무역의 불균형이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그 LA에 있는 건물들을 절반 이상이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어떤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그 대일본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중국에다가 수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일부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그 흑인들 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또 흑인들의 지지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백인들을 자신의 어떤 그 주요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이민자들에 대해 강경한 어떤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이거 백인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그 지지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방금 얘기했던 흑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는 뭐 애리조나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이거든.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 멕시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기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완벽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이제는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는데요. 미국의 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2030년까지 연간 80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자유진영의 최일선에 위치한 한국은 단 하나의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조차도 핵무기의 증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은커녕 주한미군의 방위비 문제로 오히려 동맹국의 압박을 받는 아이러니한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또다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논의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정책 전문가인 안효종 박사님과 함께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주한미군의 방위비 문제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GDP 3% 이상을 방위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한국이 만약 지금보다 그 방위비를 올려서 3% 이상으로 방위비를 지출할 경우 예산 문제나 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있죠. 그 다음에 알제리아, 그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러시아, 뭐 오만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이 이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나라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거든요. 3.4%. 그 3%라는 게 사실은 뭐 국가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GDP 어떤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2% 정도에서 2.5%, 그 다음에 3%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미국이 이제 한 3% 정도 내외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어떤 국방비를 사용을 하니까 너희들도 좀 우리나라 수준에 맞춰라 라는 어떤 취지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군비 부담에 대한 어떤 분담을 강조를 하는 취지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 같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안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토나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도와주는데 니들은 왜 우리만큼 안 써? 우리가 3.4% 쓰니까 니들도 그만큼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차원들이 아닐까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반사 이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국방비를 올리면 어느 나라 무기를 사겠어요, 그쵸? 미국 무기를 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군사 장비, 뭐 기술을 생산하는 미국 방위 산업에 기본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의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트럼프는 철저히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지금 미국을 운영하겠다는 전략인 거네요. 근데 그런 시각들이 사실 좀 대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방위비 협상에서도 그때 이제 그 방위비 협상에 그 참여를 했던 이제 그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페이퍼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위비를 왜 올려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해가지고 우리가 정찰기 하나 띄우는데 얼마인 줄 알아? 뭐 해가지고 그 숫자를 들이밀고 그 다음에 A10기 이런 것들 띄우는데 얼마인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숫자들을 정확히 들이밀고 그래서 니들이 올려야 돼 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무원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마치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보이스를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 따라서 우리가 니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하나의 어떤 팀인데 누구는 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덜 열심히 하면 그건 팀이 아니다. 뭐 어떤 이런 마인드 아닐까 싶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 행동인데 현재 미국의 국방비 수준은 전체 예산 중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것이 미국 1년치 예산으로 봤을 때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시나요? 뭐 미국 전체 그 뭐 경제적인 어떤 수준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천조국이라는 거 쓰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라 혹시 국방비 예산 저희는 올해 62조입니다. 네. 62조.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몇 배 정도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18배? 네,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 수준. 국방비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조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높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예산 638조거든요. 네. 전체 예산의 2배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국방비가 우리나라 예산보다 높다는 거죠.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미국 이제 연방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연방의 권한이 아니에요. 연방에서 지출하는 예산의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뭐 사회보장, 그 다음에 국방 예산도 non 디펜스가 있고 디펜스가 있고 그다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의료 뭐 그다음에 뭐 시큐리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의 절반이에요. 그쵸? 국방 예산이 이 그래프에서 보면 거의 절반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트럼프 눈에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을 줄이면 훨씬 더 연방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겠다. 그럼 이 국방 예산 어떻게 줄여야지?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가지? 봤더니 나토, 한국 이런 데 제일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토나 한국들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방위비도 많이 받아내거나 만약에 방위비를 받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일정 정도 이 쓰는 어떤 돈들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연방을 운영하고 싶은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다른 동맹국들의 그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트럼프가 그런 전략적인 행동들을 하는 기조에는 현재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방증이겠죠.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 그 미국은 예전처럼 이제 그 금태환제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를 쓰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경제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트럼프의 개인적인 어떤 철학 아닐까요?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철학?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방위비 해가지고 사실 받아봐야 1조 8천억에 5배라고 하면은 그저 9조잖아요. 1000조의 어떤 국방비를 쓰는 나라에서 9조 정도 받아간다고 얼마만큼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까? 사실 이런 어떤 회의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경제에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막 경제를 부흥시키는 정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국내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방위비에 대한 인상을 거절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압박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 일단은 그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딱 정리를 해보면 그 첫 번째로는 뭐 아무래도 방위비인 것 같아요.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주한미군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방위비는 주한미군 철수랑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방위비 인상 조약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2016년부터 방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재빨리 협상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일찍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년 8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 남았을 때 협상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위비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방위비 인상에 대한 어떤 거절을 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외교,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 외교적인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협상을 다시 하자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제 11차 그 SMA라고 이제 방위 협상조약 SMA 협상 같은 경우가 7차 협상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뭐 거의 이제 1년이 넘게 진행이 됐고 트럼프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임기를 넘기고 난 바이든 정부에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요번 지금 하고 있는 협상 같은 경우도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긴 할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외교적인 부분으로 재협상에 대한 부분들 카드를 드러낼 거고 경제적인 부분들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중국과 같은 나라 대하듯이 뭐 관세를 올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뭐 저희가 가능성을 두고 바라봐야 될 부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국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미국에 있는 그 전기차 혹은 자동차 사업에 대한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건 뭐 저희가 다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이를테면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미국의 어떤 정치의 요체는 대통령의 권한이 세기는 세요. 그렇지만 그만큼 의회 권한도 세거든요. 현재 미국의 이제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한 해의 국방비를 얼마만큼 책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매년 하고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그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을 했던 터라 얼마 전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의 숫자를 22,000명 이하로 유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국방수권법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만약에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11월에 대선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 제너럴 일렉션이라고 주지사도 뽑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 하원 상원 다 뽑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의 말이 굉장히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야말로 뻥카로 들릴 수 있느냐가 이제 결론이 나겠죠. 의회 선거도 관심이 좀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선 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꽤 있다.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핵무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거나 인정한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핵무장이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핵무장을 용인을 라는 부분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일단 1기 때를 보면은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를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무장이 됐을 때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이득 자체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배권 안에 두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이익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도움되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비확산 정책이라는 게 쉽게 탈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워싱턴 선언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그 도미노 효과인 것 같아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럼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나설 거고 그러면 이 주변에는 뭐 타이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핵 확산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어떤 역할들도 분명히 무시하지 못할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득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용인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엘드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도 안보보좌관이 될 거라고 거의 유력한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이제 따온 게 있어요.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트럼프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원래 이제 그 계속해서 이런 어떤 취지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의 인터뷰를 보면은 트럼프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걸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핵무장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을 거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어떤 가능성 시나리오를 두고 정책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하죠. 가장 높았을 때는 70% 넘었을 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국민들을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국민들의 의견들이 좀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한 1년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년도 안 걸려서 핵무기를 만들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만약에 암묵적인 어떤 동의하에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뭐 일본의 반발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프랑스 얘기부터 할게요. 이제 프랑스가 이제 핵무기를 도입을 했을 때 미국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막 경제적 제재도 가하고 뭐 이랬었는데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나중에 이제 그 냉전 시대에 미국의 어떤 동맹국으로서 하나의 어떤 공산 국가들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나중에 그냥 협력적 관계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974년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동의 없이 했는데, 근데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에서 나서고 뭐 핵 확산 뭐 그 금지 조약에 뭐 근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제재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기본적으로 인도가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이 생기는 그 무렵에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묵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하나의 핵 국가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어떤 예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안 돼? 라는 어떤 시각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동맹국인데, 그리고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거는 북한이 핵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분명히 우리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민망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핵 공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그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다음날 그랬죠. 핵 공유 아니다 라고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이 생긴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좀 변화를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뭐 암묵적으로 비춰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런 예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뭐 비슷한 얘거든요. 사실은 핵 실험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핵을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핵무장을 하고 미국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하에 핵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초반에 어떤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어느 선에 이르르면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선과 함께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국제사회를 좌우하는 미국의 대선 결과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서도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현명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국방인사이드에서도 미 대선의 향방과 새로운 소식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